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산이 30억 넘어가면 싸우고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조용하다. 돈이 많을수록 싸움이 커진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30억, 50억이 아니라 단돈 1억 5천만 원. 심지어 아버지 통장 속잔고 300만 원을 두고서도 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슬프지만 그 싸움의 시작은 늘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내 몫이야. 엄마는 그땐 그렇게 말 안 하셨어.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한평생 함께 자란 형제의 관계를 단 한 달 만에 무너뜨립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었습니다. 신문에서나 뉴스에서나 늘 남의 일이었죠. 2014년 통계만 봐도 상속세를 낸 사람은 5천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체 상속세 규모는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년 구조 10조 원씩 거칩니다. 신고 인원은 2만 명이 넘었어요. 단 10년 만에 4배가 뛴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15억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상속은 재벌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 집 한 채, 예금 그리고 작은 땅 한 조각이 이제는 상속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형제의 관계를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는 안 싸워. 우리는 달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 중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정말 우애가 깊었습니다. 명절마다 웃고 부모님 생신이면 함께 모이고 누가 봐도 좋은 가족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단 한 달 만에 서로 등을 돌립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돼요. 형, 그 땅은 원래 내가 관리했잖아. 누나, 그 통장은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아니야, 그건 다 같이 쓴 돈이야. 누구도 처음엔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더 억울하다는 마음이 커진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상속인들이 싸움이 많아요. 이 나이는 은퇴와 퇴직 사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자녀는 아직 결혼 안 하고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그래도 내 몫은 있겠지. 나도 조금은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이미 증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요. 그건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뭐, 미리 줬다고?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이 변했다, 배신했다, 욕심 부린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가족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상속 싸움이라고 하면 큰 부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안 싸워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속 소송 중 80%가 1억 원 이하의 재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크기와 상관없이 터집니다. 심지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납니다. 누구는 제사상 음식값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그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부모님 병원비를 자신이 냈다며 그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존중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아들한테는 이 땅 줘야지. 둘째는 성격이 착하니까 그거 줘야지. 딸은 시집 갔으니 그만 받으면 됐지.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깨뜨립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립니다. 왜요? 왜 저 사람만요? 사랑의 말이 분노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명확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있을 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비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싸움을 낳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쓰면 상속 싸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도 형제가 납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엄마 정신이 온전했냐? 누가 옆에서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면 유언장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장보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명절, 생신, 가족 모임 같은 날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너희가 싸우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이야기해보자. 이 말 한마디가 유언장 10장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담긴 합의는 법보다 오래갑니다. 부모님 재산이 10억 있다고 합시다. 형제 3명이니까 3억씩 나누자. 그런데 상속세가 3억 원 나왔어요. 그럼 누가 냅니까? 누군가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죠. 나는 그거로 집 보증금 냈어. 이미 카드값 갚았어. 그럼 나머지 형제가 대신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가 다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압류됩니다. 부동산은 바로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상속은 세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세금 내고 남은 돈을 공평하게 나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배우자 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다 드리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때 또 싸움이 납니다. 결국 세금보다 무서운 건 가족 간의 불신입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아. 이 말이 나온 집은 반드시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신뢰를 검증하는 순간입니다. 살아생전에 가족끼리 상의하고 누가 얼마를 왜 받는지 명확히 해두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예의입니다. 그때 그 말 안 했더라면, 그때 그냥 정리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너무 늦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럼 어머니 혼자 남으시죠. 그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로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상상 이상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상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팔 하나가 잘린 듯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6개월 안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로움을, 그 공허함을 돈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자주 찾아뵙고 식사 같이 하시고 대화 나누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그 집에는 평생의 기억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익숙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40년 넘게 사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가 분당으로 모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난 여기서 살란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분당 가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친구도, 이웃도, 교회도, 병원도 다 용산에 있었어요. 그분에게 이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데려오기보다 찾아가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재산 확인입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꼭 하세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죠.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세무사 찾아가면 되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땐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그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세무사를 만나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증여 시점, 배우자 공제, 보험 처리 등 미리 해두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뒤엔 모든 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한 주라도 남았다면 세무사에게 꼭 상담받으세요. 그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쌓아온 재산,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평생 모은 노력의 흔적입니다. 그걸 싸움으로 마무리하면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이야기 나누고 자녀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의 의장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 순간 준비된 가족은 대화로 마무리하고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싸움으로 끝납니다. 부모님의 평생 노력이 형제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유언장이 아니라 대화로, 세금보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그게 진짜 상속입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그때 남는 건 사랑과 관계뿐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자식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 들어 문득 몸이 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허리띠가 갑자기 헐거워졌다든지, 전보다 쉽게 지치고 피곤함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혹은 가끔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생기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몸이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걸까? 이 영상은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심코 넘겼던 작은 변화들이 사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체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기 몇 개월,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작고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코 넘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뒤늦게 돌이켜보면 이미 그 조용한 신호들이 존재했음을 깨닫지만 그때는 준비하기엔 너무 늦고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에도 늦어버리고 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생의 마지막 1년을 앞두고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5가지 신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거나 그저 요즘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넘겼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채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 작은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혼자 불안해하거나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알아차린다면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순간들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소중한 순간을 준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최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이 헐렁해지거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노년층은 신체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며 식욕 또한 감소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량이 조금 줄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되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점점 기운을 잃고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더 자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 자주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드시고 필요하면 영양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세요. 두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와 지속적인 쇠약감. 최근 들어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간단한 활동조차 버거워지는 현상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집안일이나 외출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피로와 쇠약감은 몸이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편안히 쉬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스트레스와 피로를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여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기억력 저하와 인지 능력 저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숫자 0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익숙했던 장소에서 갑자기 길을 잃거나 익숙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자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가벼운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의료진과 상담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기억력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 빈번한 감염과 더딘 회복. 최근 들어 감기나 폐렴, 요로 감염 같은 질환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예전보다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신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작은 감염도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호흡 및 혈액순환의 변화. 숨을 쉬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거나 얕고 불규칙한 호흡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지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가 중요한 장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팔다리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면 중에도 호흡 곤란이 생겨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자기 힘들어지고 자꾸 앉아 있거나 베개를 높게 사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호흡 곤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여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신호는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면 남은 소중한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5가지 신호들을 하나씩 더욱 자세히 다뤄가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내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결혼한 지 2년이 된 준호 씨는
이번 추석에도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아내 혜진 씨는 이번에도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준호 씨는 그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첫해 결혼한 명절부터 혜진 씨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준호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올해도 어김없이 준호 씨는 홀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집. 익숙한 집 앞 풍경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매년 어머니 명자 씨가 명절을 위해 준비하는 요리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준호 씨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머니 명자 씨는 아들 준호를 보자 반갑게 맞았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왔구나. 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라. 저녁 준비 다 됐다. 준호 씨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그러나 명자 씨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쉬어라. 그러나 준호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을 뒤집으며 그동안 쌓여온 피로와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댁에 한 번도 안 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명자 씨는 준호 씨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섭섭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내 혜진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실망과 섭섭함을 마주할 때마다 준호 씨는 스스로가 이 상황을 제대로 풀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오는데 왜 혜진이만 안 오는 거야? 명자 씨는 준호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와서 얼굴도 보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혜진이만 왜 안 오냐고. 준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래요. 그게 혜진이한테는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명자 씨는 그 대답에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근데 그걸 다 참고 오는 거잖아. 그게 명절이고 그게 가족이지. 왜 혜진이는 그걸 못 견디겠다고 하니? 명절 한번 시댁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피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며느리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에 준호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혜진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상처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형과 형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주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마다 형수는 명절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다며 주방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애들하고 좀 놀고 나중에 도울게요. 형수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전을 뒤집던 손을 멈추고 형수를 향해 말했다. 너는 매번 명절마다 애들 핑계로 주방 일을 안 돕고 이렇게 앉아서 쉬기만 하니? 내가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니? 명자 씨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요. 내일 아침에 차례 준비할 때 도울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일 도 온다고. 오늘 이만큼 일을 하는데 내일이면 뭐가 달라지겠니? 매년 너희들은 와서 쉬고 먹고 가지만 나는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차라리 오지 마라. 순식간에 거실은 싸늘해졌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준호 씨는 남은 전을 뒤집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준호 씨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셨죠? 이제는 이러지 말고.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명자 씨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 그만하자. 나도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너희들 다 오지 마라.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하고 너희도 나 신경 안 쓰고 지낼 수 있잖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준호 씨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어왔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저 명절이 오면 찾아오길 기대하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 준비는 여느 때처럼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고 형과 형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형과 형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남겨진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마주하며 홀로 어머니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고 준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이제 더 이상 가족 간의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날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지친 손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든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명절을 혼자 보내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절은 늘 따뜻한 가족의 풍경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이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리 따뜻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식들이 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어머니의 결심.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요즘 명절의 풍경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모임에서 벗어나 명절을 각자 보내거나 가족 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 장거리 이동의 피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통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길게 쉴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커서, 명절 노동이 걱정되어서 등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잔소리, 결혼과 취업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명절이 즐거운 시간이기보다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시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이는 전통적인 명절 풍경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기대 차이가 명절을 앞둔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명절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명절은 몸과 마음 모두가 지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치우는 일까지 도맡으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노동을 견디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명절의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쉬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추석을 보내게 된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절이 반드시 가족이 함께라는 공식에만 갇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명절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향을 찾는 대신 도시에서 쉬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를 반영하듯 명절 대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자기 개발, 새로운 취미를 통해 명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의 전통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함께 모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보내는 명절도 나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평소 하지 못했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며 휴식할 수도 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가을의 풍경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 집중하거나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절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이 그리운 분들은 배달 음식을 통해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집에서 간단한 상차림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을 꼭 누구와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절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거나 갈등이 있다면 이번 추석을 통해 한 발짝 물러서서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서 천천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추석을 보낼 때 그 시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혼자 보내는 명절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석을 혼자 보내게 되신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보세요.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든 그 시간은 우리에게 휴식과 여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번 추석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 시간을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찾고 평온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유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번 추석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정숙 씨는 이제 58살, 중년을 넘긴 나이에 다가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이제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숙 씨의 큰 아들 민수는 3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경쟁에서 밀리고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는 자주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며 점점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와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민수의 말 속에 이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정숙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에게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둘째 딸 유미였습니다. 유미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가끔씩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유미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부모에게 종종 얘기했고 그때마다 정숙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미는 부모에게 간섭을 받는 것을 불편해했으며 종종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간섭해라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딸의 감정을 헤아려 주려 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알겠어,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가 유미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독립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부모에게 요구하며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고 유미는 간섭을 싫어하며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졌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 정숙 씨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금전적인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했지만 정숙 씨는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줘. 우리가 항상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정숙 씨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정숙 씨가 모른 척하면서도 그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민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해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돈 없는 척. 정숙 씨는 두 번째로 민수와 유미에게 돈 문제를 다룰 때 돈 없는 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정숙 씨는 그 말을 하며 민수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할 때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약간 화가 났지만 결국 그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는 것이 곧 민수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의존을 끊게 만들었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물질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방법으로 돈 없는 척을 실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못 본 척. 마지막으로 정숙 씨는 유미와의 관계에서 못 본 척을 실천했습니다. 유미는 종종 부모에게 불평을 털어놓고는 부모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유미가 말을 할 때마다 못 본 척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그럼 잘 해결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유미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는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숙 씨는 유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저 경청하면서도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못 본 척하는 방법으로 유미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정숙 씨는 유미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었고 자녀들이 더 성숙한 자세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정숙 씨의 지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와 태도입니다. 세 가지 척은 단순히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다양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과 어색함이 생기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사실 많은 감정과 노력이 뒤따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닫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